여름 방학을 맞아 나는 오랜 친구인 민수, 지영과 함께 산속에 있는 작은 펜션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우리는 산골짜기에 위치한 그곳에서 며칠 동안 일상에서 벗어나 쉴 생각에 들떠 있었다. 예상보다 늦은 오후에 출발한 우리는 어두워지기 직전에야 펜션에 도착했다. 주위에는 다른 건물 하나 보이지 않았고 멀리 산봉우리만 보이는 고요한 곳이었다. 펜션에 들어서자마자 어떤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펜션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설명할 수 없는 쓸쓸함과 쓸데없는 적막감이 감돌았다. 그러나 우리는 다소 피곤하고 배가 고팠기 때문에 우선 짐을 풀고 저녁을 준비하기로 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각자 무서운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지영이 평소보다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사실 이 펜션에 오기 전에 이상한 꿈을 꿨어. 누군가 나를 따라오더라고. 나는 도망치고 있는데 그 그림자가 점점 더 가까워졌어. 그리고 펜션 앞에서 멈췄지. 그러다 잠에서 깼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민수는 장난스럽게 유령이라도 있는 거 아냐? 라며 웃어 넘겼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섬뜩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른 화제로 이야기를 돌리며 한동안 웃고 떠들다 우리는 각자 방으로 돌아갔다. 자정이 넘었을 즈음 누군가 내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두드림은 매우 조용했지만 밤의 고요 속에서는 크고 무겁게 느껴졌다. 처음에는 민수의 장난인 줄 알고 무시했지만 두드림은 계속되었다. 결국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러나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상함을 느끼며 문을 닫으려던 틈에 복도 끝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깜짝 놀라 다시 문을 닫고 잠그고 나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민수와 지영에게 어젯밤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민수는 여전히 장난처럼 받아들였지만 지영은 심각한 얼굴로 끄덕였다. 나도 뭔가 느꼈어. 방이 너무 차가워서 밤새 잠을 설쳤어. 우리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고 일찍 그곳에서 나가기로 결정했다. 짐을 싸던 중 나는 창문 밖을 보다가 몇 미터 떨어진 숲속에서 하얗게 빛나는 무언가를 보았다.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지만 그 형체는 확실히 사람의 형상이었다. 그러나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허공을 떠도는 듯한 모습이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그 소리에 놀란 지영과 민수가 달려왔다. 우리는 곧바로 차에 올라타 펜션을 떠났다. 돌아오는 길에서도 그곳에서 발생한 일들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다. 도시로 돌아와 우리는 그 펜션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알고 보니 그곳에서는 한 가족이 불행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이후 그 펜션은 수년간 비어있다가 다시 개조되어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방문자들 사이에서 종종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우리 세 사람은 그 이후로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의 경험은 여전히 우리의 기억 속에서 생생하게 남아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종종 과장되기 마련이지만 그날의 경험은 분명 우리에게 공포를 각인시킨 사건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썰은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서워하면서도 계속 읽게 만드는 매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이야기는 그런 공포 썰 중 하나로 조금 길지만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주의하세요. 혹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읽고 계신다면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큰맘 먹고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은 인터넷에서 유명한 귀신 나오는 마을로 소문이 자자했죠. 제 친구들은 다 겁이 없어서 오히려 이런 소문에 더욱 흥미를 느끼고 꼭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우리는 숙소로 정해둔 오래된 한옥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 한옥은 마을 변두리에 외따로 위치해 있었는데 밤이 되면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길이었습니다. 이런 곳일수록 귀신 이야기가 더욱 실감난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약간의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작은 거실에 둘러앉아 먹다 남은 간식을 먹으며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인터넷에서 봤다며 마을에 얽힌 무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이 마을에는 오랜 옛날부터 한 여자의 원혼이 떠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으며 자신의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헤매고 다닌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웃음 진 얼굴로 듣고 있었는데 친구가 그 여자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슬픈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 모두 괜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밤도 깊어졌고 우리는 씻고 각자 방에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따라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친구가 해준 괴담 때문인지 뒤척이며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창문 밖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했지만 소리는 점점 크게 다가왔습니다. 바닥을 긁는 듯한 무언가를 끌며 걷는 듯한 소리가 가깝게 들려왔습니다. 용기를 내어 창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다시 잠을 청하려던 찰나 어디선가 흐느끼는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슬픈 그 울음소리는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왔고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급히 일어나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이미 복도에는 나처럼 놀라 소리에 깬 친구들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나와 있었습니다. 방금 들었어? 울음소리. 친구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고 이상한 기운에 휩싸인 채 방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실에 모였습니다.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조용히 제안했습니다. 우리 이왕 온 거 진짜 그 여자가 있는지 확인해보자.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상하게 모두 그의 제안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을 챙기고 우리는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옥을 둘러싼 정원은 어둠 속에 잠식되어 있었고 어디선가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자의 귀신이 나타난다는 장소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마을 뒤쪽 숲 근처 계곡이었습니다. 우리는 가파른 오솔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고 길게 자란 잡초가 발목을 간지렸습니다. 이때까지도 친구들 사이에서는 장난칠 여유가 남아있었지만 계곡에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계곡에 도착하자 우리가 들은 소문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상 속에서나 봤던 으스스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고 은은한 물소리에 섞여 여인의 흐느낌이 더욱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때 손전등에 불빛이 비추던 계곡 한복판에 낯선 형체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채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공포, 슬픔, 경이로운 그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친구 중 하나가 괴성을 지르며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을 잃은 그 친구를 따라져도 모르게 발길을 돌렸고 모두 정신없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한 발걸음 속에서 저도 굳어버린 얼굴을 흔들며 그녀를 잊으려 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녹초가 되어 집에 도착한 우리는 다시는 그 계곡에 가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짐을 챙겨 한옥을 떠나는 길의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밤에 슬픈 소리 안 들리던가? 우리는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보았고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마을엔 예전부터 슬픈 일이 많았어. 귀신이라기보단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속 이야기일지도 몰라. 떠나는 차 안에서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밖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공포와 슬픔이 뒤엉킨 기억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지만 그곳에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후로도 그곳에 다시 가볼 용기를 내진 못했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그날 밤 이야기는 종종 회자됩니다. 아마도 그날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조금은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의 한 외곽 지역 조용한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있었다. 이곳은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이후로 큰 변화 없이 시간이 지나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곳에 기이한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주민들 사이에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 아파트 단지의 14동 1404호에는 연세가 지긋한 김할머니가 홀로 살고 계셨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곳에 거주해왔으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자한 할머니로 잘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김할머니가 잠적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웃들은 그녀가 조용히 마을을 떠난 줄 알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김할머니의 실종이 있은 후 같은 동의 몇몇 주민들은 밤마다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 줄 알았지만 귀 기울여 들으면 아기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낮게 읊조리는 노랫소리처럼 들리기도 했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밤마다 반복되는 소리에 점점 불안감을 느꼈다. 그러던 중 1404호 바로 아래층에 사는 최 씨 가족에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다. 어느 날 최 씨의 아들이 갑작스럽게 고열을 동반한 이유 모를 병으로 쓰러진 것이다. 병원이 한참 멀리 떨어져 있어 급히 응급차를 불렀지만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부모는 슬픔에 잠겨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두고 안타까운 마음을 품었다. 그 사건 이후로도 14동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밤중에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던 사람들이 갑자기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경험을 하기도 했고 몇몇 주민들은 집안에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불평을 토로하기도 했다. 결국 단지관리사무소에서는 전문 업체를 불러 철저한 점검을 실시했지만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웃 중 한 사람인 박 아저씨는 이 모든 일이 김할머니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김할머니가 살던 1404호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고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용기를 내어 직접 1404호에 가보기로 결심했다. 박 아저씨는 관리인의 도움을 받아 예비 키를 받아냈다. 그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1404 앞에 섰다. 열쇠를 꽂고 돌리자 문은 생각보다 쉽게 열렸다. 집안은 깜깜했고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아저씨는 손전등을 꺼내 조심스럽게 내부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집안은 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진 듯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식은 차창과 놓여있는 편지 한 장이 보였다. 그 편지에는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다. 이제 나는 떠납니다.
하지만 나는 항상 이곳에 있을 겁니다. 박 아저씨는 그 글을 읽고 섬뜩한 느낌을 받았다. 더 이상 머물러 있기가 두려워져 그는 서둘러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이후로도 그는 1404호에 다시 들어가지 않았으며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물어보면 더 이상의 설명을 피했다. 이후 주민들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1404호를 정리하고자 했으나 이상하게도 외부에서 잠그던 자물쇠가 녹슬어 열리지 않았고 여러 차례 시도에도 불구하고 집 내부로 진입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소문은 더욱 무성해졌고 사람들은 이 동을 서서히 떠나기 시작했다. 세월이 지나 아파트는 재개발 대상으로 지정되었고 마지막으로 남은 몇몇 주민들도 모두 이사 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발생한 이상한 사건들은 여전히 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의 전설로 내려오고 있다. 김 할머니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그리고 그녀의 예고대로 정말로 그곳에 남아있는 걸까? 아무도 정답을 알지 못한 채로 그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었다.